네, 저 톡스파이크입니다. 20일 튀르키예전을 끝으로 브라질리아에서 치러진 대한민국 대표팀의 VNL 2주차 4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2주차 물론 결과값으로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 2주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대한민국 0승 8패 승점 0점으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는 태국의 승점이 12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아있는 4경기를 풀세트를 가지 않고 이겨서 똑같이 12점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9위부터 15위 팀이 전부 4패를 할 수가 없는 물리적인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리그전 이후에 VNL 그 다음 단계 토너먼트 단계 진출을 노려보는 경우의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차전인 중국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7월 3일 VNL 막을 내리게 될 텐데 좀 아쉽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가 이전까지는 뭐 다른 팀들도 그렇고 VNL 성적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대표팀을 분리 운영을 하면서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대회인데 네.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권 부여 방식이 변경이 되면서 FIVB 랭킹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이 랭킹을 끌어올리려면 그 포인트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좀 승수를 얻고 랭킹을 끌어올리려는 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8경기 중에서 얻은 세트가 단 한 세트일 정도로 좀 결과가 좋지 않았고 랭킹 포인트까지 깎이면서 대회전 세계 랭킹 14위에서 19위로 하락을 했죠. 이게 랭킹 포인트가 단순히 지고 이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잘 져야 되잖아요. 그쵸. 풀세트를 가야 되고 어떻게든 점수를 따내야 랭킹 포인트를 차등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인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세트밖에 못 딴 지점에서 많은 등수의 하락을 겪고 있고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또 근데 다른 팀들을 살펴보면 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파이널 라운드 개최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됐고 네. 덕분에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 좀 여러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또 이번 대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태국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대회 8위에 랭크돼 있는데 네. 태국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널 진출까지 성공을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안 그래도 공백이 많은 우리나라 지금 대표팀의 라인업인데 부상이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더더욱 공백이 생겼다는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번 1주차에 주전 리베로로 활약하던 노란 선수가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이제 한 달 1인 체제로 리베로 라인이 구성이 되게 됐는데 이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게 보통 6개월 이상 회복 시간이 소요가 되는 만큼 이게 쉽게 낫지도 않는 부상일 뿐더러 낫는다 하더라도 이제 재활 기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노력이 필요한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주전 자원이 지금 모호했던 이번 대표팀에서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확실한 주전 자원으로 뽑혔던 노란이었는데 이 노란의 공백이 만들어졌던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탯을 살펴보면 초반 노란이 출전했던 4경기에서 디그 57시도 44 성공을 하면서 77.19%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한대 선수가 나오면서 지금 8경기 동안 5경기 출전해서 66시도 그리고 47번의 성공을 하면서 71.21%의 성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주차 들어가면서 선수들의 조직력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고 수비적인 윙스파이커 자원들의 조금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봐도 노란 선수가 수치적으로 뭔가 우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만큼 부상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한다의 선수가 한 자리에서 일단 뭐 레프트 윙 스파이커 자원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도 수비적으로 제 몫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혜진 선수와 이주아 선수의 코로나 이슈로 인한 이제 불참이 2주차에 있었는데 다른 국가들이 이제 보통 2인 세터 체제로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세터가 이제 2명이서 번갈아 나오는 체제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염혜선 선수 혼자서 경기를 리드해야 됐던 상황이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상황적으로 여유 있는 모습들이 좀 부재하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미들블로커 포지션도 지금 뭐 정우영 선수랑 이다영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주아 선수가 있었다면 3명이서 더 다양한 그림들을 시도를 해보면서 조합을 맞춰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조금 안타까움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브라질에서 진행된 4경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비교적인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들로 일단은 생각이 됐었는데
풀세트 경기까지도 일단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승점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튀르키예전에서 대회 처음으로 한 세트를 따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세르비아전에는 이제 38대 40으로 되게 극적인 승부를 펼쳐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저력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경기력적으로 1주차에 비교하면은 그래도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쵸. 1주차에는 사실 뭔가 준비가 안 된 모습인 게 역력히 드러났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2주차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죠. 연패 속에서도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세르비아전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세자르 감독이 대회 처음으로 박정환, 김희진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휴식을 부여했고 대신 직전 시즌 V리그 1위 현대건설 소속의 황고 듀오, 황민경, 고예림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했고요. 네. 워낙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인데 세터 염혜선 선수와 낮고 빠른 공격까지 펼치면서 네. 세르비아 블로킹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전 1세트도 38대 38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그렇죠. 그 속에서도 단조로운 공격이 아니라 팀플레이가 서서히 나오면서 네. 보다 단단한 팀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 수비가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짜임새 있는 조직력까지 발휘가 되면서 대등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또 물론 세르비아는 주포 티아나 보스코비치나 베테랑 세터 마야 오그네노비치가 빠졌지만 그래도 상대를 상대를 차치하더라도 우리 팀의 플레이가 나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경기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공격 득점에서 우세한 경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서 이제 높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통했다는 거를 보여줬지만은 여기서도 아쉬움은 존재를 했잖아요. 사실 1세트를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트 포인트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 범실이나 상대 블로킹에 막히면서 계속 주스를 이어갔다는 점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팀에서는 해결사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 네덜란드 전에서는 황민경과 고예림 선수를 1세트 때 기용을 했지만은 세르비아 때처럼의 좋은 활약을 못 보여주면서 이제 원래 기용을 했던 김희진, 박정환, 강소희 선수를 활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존 선수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다양한 활로를 보여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제 시간차나 이제 강소희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중앙에서 파이프 공격을 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는 이전과는 쉽게 볼 수 없었던 패턴도 많이 나왔고 네덜란드전에서는 1세트를 제외하고서는 계속 끈질기게 승부를 이어가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은 항상 이제 매경기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순간마다 범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잃어버리는 게 좀 많이 아쉬웠던 2주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저희가 프리뷰 방송 때 이제 세르비아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보다 신장이 높고 공격 옵션이 많은 국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수비적인 조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목을 정확하게 세르비아전에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일단은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사실 1주차에는 수비가 되더라도 연결이나 공격까지 불안해지면서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반격 과정도 매끄러운 장면이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고무적이었던 거는 이제 세르비아전에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았던 수비적인 윙 스파이커 카드들을 사용을 해서 다른 옵션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튀르키예전은 우리가 주포로 사용하는 선수들이 경기력과 타격감을 끌어올리면서 거기서 한 세트를 따냈다는 것. 그래서 양쪽의 옵션을 둘 다 사용해 가면서 거기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2주차에서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3주차 프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불가리아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로 이동을 해서 남은 4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앞서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폴란드 대표팀이 필리핀 쾌전시티 이동 전에 대전에서 훈련을 진행을 했잖아요. KGC 인삼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대전에서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불가리아로 이동하기 전에 폴란드에서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폴란드 배구협회나 한국 배구협회가 좀 서로 소통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팀도 불가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폴란드에서 전지훈련을 실시를 하고요. 폴란드 대표팀과 2차례 연습 경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에서
2주차가 끝난 뒤에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21일 도착을 했고요. 네. 3주차에 새롭게 발탁된 세터 안혜진 선수도 대표팀에 합류한 상황입니다. 네, 이날 21일에 같이 도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6일 불가리아 소피아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9일 태국전을 시작으로 브라질, 이탈리아, 중국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는데 정말 좀 갑갑한 것 같아요. 상대 팀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2주차 때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주차는 정말 그 한 팀 한 팀의 그 임팩트와 체감이 2주차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2주차에서는 우리도 1승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는데 일말의 기대감이 살짝 있었죠. 첫 승이 재물이 되곤 했죠. 그러니까 도미니카가 우리나라한테 이기고 나서 그때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확실히 브라일린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미니카 맞아요. 공화국입니다. 네, 그래서 전통의 배구 강국 이탈리아와 그리고 2018년에 VNL 창설 이후에 메달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네 국가 중에 두 국가를 만나게 돼요. 브라질과 중국. 그리고 이제 황금 세대로 일컬어지면서 많은 팬들의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태국까지 유독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데 그중 첫 경기 태국전입니다. 29일 저녁 11시에 진행이 됐는데 이번 3주차 경기는 유독 이제 우리나라 배구 팬들이 시청하기에 좋은 시간대로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오후 밤늦게라던가 아니면은 새벽이어도 이전처럼 막 4시, 5시 이러면은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새벽 2시가 한 경기가 있고 오후 7시 30분 경기가 한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은 팬분들께서도 경기를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태국이 확실히 이번 대회를 위해서 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던 점이 요 몇 경기를 통해서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태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팬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대했던 2년 전 올림픽 티켓을 한 장을 두고 싸웠던 태국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제. 네, 올림픽 출전 실패의 아쉬움을 삼긴 채 이제 태국 국가대표팀은 국가의 주도하에 리빌딩에 나서면서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VNL에서도 강호였던 중국과 세르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2주차에 상대했던 일본과의 어떤 경기를 할지 좀 기대를 했었지만 코로나19가 대표팀에서 단체로 감염이 되면서 그렇죠. 좀 갑작스럽게 엔트리를 변경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중심 선수인 차츠온과 핀피치아는 다행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근데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태국의 황금 세대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현재 득점 4위와 득점 5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태국이 워낙 VNL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FIVB 랭킹은 추월을 한 상태여서 지금 22위 기준으로는 한국이 19위에 있고 태국은 14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아래 단계에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태국 역시 신장이 낮기 때문에 낮고 빠른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이제 일본과 태국의 경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태국이 점점 일본의 플레이를 따라오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수비가 끈끈하고 강공보다는 속공이나 이동, 시간차 등 팀플레이에 주력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일본의 조금 하위 버전으로 이뤄지는 경기 플레이를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워낙 빠른 플레이를 해서 일본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경기였을 수도 있어서 비록 3대0으로 일본이 이겼지만은 이제 클립으로 봤을 때는 일본도 뭔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런 패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좀 우리나라도 수비나 아니면은 태국이 빨리 하기 전에 조금 더 빠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좀 태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서브 중에서도 그렇게 강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그거를 조금 노려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리시브를 가다듬고 패턴 플레이를 조금 더 이뤄진다면은 태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아시아권 국가들이 국제대회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면은 지금의 일본의 모델을 참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낮고 빠르게 수비적인 조직력을 탄탄하게 갖추면서 공격 옵션도 한두 명만 있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한 3-4명이 같이 동시에 띄워주면서 중간에 미드블로커 자원들도 이동 공격들도 열심히 활발하게 해주고 이제 윙 자원들도
빠르게 스텝을 밟아서 공격에 나가려고 해주고 뭔가 이런 템포들을 빠르게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아시아권 국가들이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올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태국도 이런 모습들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태국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상대를 해야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다음은 전통의 강호 브라질입니다. 7월 1일 새벽 2시 경기인데 현재 6승 2패 기록하면서 3등을 기록하고 있고, 브라질 역시 말이 필요 없는 확고한 강팀 중에 하나죠. 네, 지금 현재까지 VNL에서 6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패는 미국과 이탈리아한테만 패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강팀이라는 거를 성적으로도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도쿄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상대하면서 잘 알려진 얼굴들이 있잖아요. 김연경의 친구로 잘 알려진 나띠라고 불리는 나탈리아 선수는 지난해 올림픽을 끝으로 가라이 선수와 함께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을 했지만은 밑에 있는 선수들이 아직도 건재를 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카롤리나 선수와 이제 리치 나시멘토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나란히 93점을 올리면서 브라질의 최대 득점을 올리고 있고, 또 이제 2주차에는 가브리엘라라는 가비 선수가 엔트리에 돌아오면서 브라질의 배구를 조금 더 다채롭고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 가비의 합류가 사실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브라질에. 네, 그래서 이제 가비 선수가 2주차 4경기만 뛰었는데도 51점을 올리고 공격 효율은 41%를 기록을 하면서 가비의 클래스를 보여주던 어떤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상대전적으로도 볼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가 18승 46패로 좀 많이 열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만났던 도쿄올림픽에서도 김연경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셧아웃으로 패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열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비록 지더라도 소득이 있는 패배를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VNL에서는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선수들이 상대편에서 이제 뭐 터키라던가 유럽 잘 나가는 배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담고 상대를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가다듬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뭐 우리가 여기서 뭘 자꾸 챙기려고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강팀을 상대로 경기력에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비적인 조직력을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어서 얘네를 상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선방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사실 도쿄올림픽 때에도 확인했다시피 브라질의 그 무시무시한 그 모습들을 봤잖아요, 저희가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좀 지더라도 뭔가 소득이 있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예쁘게 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브라질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가 7월 1일 똑같은 날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저녁 11시 30분에 진행되는 이탈리아전인데, 사실 이탈리아가 1주차에 2승 2패로 10위에 머물면서 그 토너먼트 진출권 밖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포지 파울라 에고노의 합류 이후에 2주차에 경기를 전승을 하면서 승점을 11점 확보하고 6승 2패, 승점 17점으로 브라질과 승패는 같지만 승점이 1점 모자란 4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거 확실히 에고노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쵸. 이탈리아 하면 에고누인데 일단 가비가 4경기 동안 51점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에고누는 4경기 동안 75점을 터뜨리면서 진짜 어마어마했죠. 역시나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했고요. 뭐 2주차에 이탈리아가 에고누를 비롯해서 미리암 실라, 카테리나 보세티 등 주전 멤버들이 거의 합류를 했고요.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선수는 에고누였죠. 뭐 실라 선수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탓인지 아직까지 뭐 득점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고, 에고누가 아포지세에서 좀 공격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를 했고, 그래서 덕분에 이탈리아는 4승을 거두면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그렇죠. 에고노 선수가 지금 20득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3경기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격 효율이 48%인데 지금 중국의 리잉잉 선수를 제외를 하면 70득점 이상 기록한 선수 중에서 공격 효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에고노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공격에서 차지하는 에고노의 포션과 그 위력을 이런 스탯의 면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에고누도 그렇겠지만 도쿄올림픽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도쿄올림픽 무대에 올랐는데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선수단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파리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최근에 또 VNL 경기를 살펴보면 에고누가 아니더라도 이번 대회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96년생의 윙 스파이커 앨리스 데그라디 선수인데요. 네. 1, 2주차 8경기에서 뭐 교체로든 모든 경기에 출전 기록을 남겼고 2주차까지 87점을 기록을 하면서 1주차에서 활약했던 아포지 실비아 은하칼로에 이어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아직 뭐 3주차 명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데그라디 선수도 한국이 좀 경계해야 할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탈리아와 세 차례 VNL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했고요. 네. 가장 최근에 얻은 승리는 10년 전이죠. 2012년 런던 올림픽 8강전 3대1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뭐 객관적인 전력상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지만 네. 세계 강호 이탈리아를 만나서도 최선의 경기력을 선보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강팀을 상대할 때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확 우리가 수비적으로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꺼낼 수 있는 베스트적인 카드들을 꺼내서 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희진, 뭐 박정아, 강소 이런 공격적인 카드들을 꺼내서 맞대응을 하면서 브라질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강팀들을 상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제로가 고민을 해야 될 전술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를 이번 3주차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감독님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뭐 상대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뭐 손발을 좀 더 맞추면서 호흡을 좀 더 끌어올리던, 안정적인 그 호흡을 좀 더 맞추던가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경기력을 먼저 끌어올리다 보면 이탈리아나 이런 세계 강호를 상대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랜 A와 플랜 B에서 한 번씩 소기의 성과를 다 이뤄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을 잘 양쪽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경기를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의 VNL 경기가 될 중국전인데요. 이게 좀 교묘하게 일본전으로 리그를 시작해서 중국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어떻게 좀 일정이 이렇게 만들어졌나 싶기도 한데, 7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그 이번 대회 들어서 일본의 고가사리나 선수가 거의 약간 그 접신에 가까운 정도의 지금 맹포를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매 경기마다.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무서운 게 이노우에 아리사 선수도 있고 이 고가도 있고, 맞아요. 한 명이 전위에 가면은 한 명이 후에서 중앙에서 파이프를 계속 쳐주니까 양쪽 측면에 두 개의 옵션, 그리고 센터 가운데 하나 이동 공격 옵션, 거기에 파이프 옵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 한 번에 빵 떠버리니까 이 수비들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 고가사리나 선수의 지금 퍼포먼스를 거의 근접하게 보여주는 선수가 바로 이 중국의 리잉잉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솔직히 2주차에 우리나라 경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경기가 일본과 중국의 경기였거든요. 맞아요. 고가와 리잉잉의 에이스 간의 맞대결이 정말 상당히 흥미진진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 리잉잉을 위시해서 1주차 때는 3승 1패로 전체 2등을 기록을 하다가 2주차에 조금 주춤해서 지금은 6위로 2주차를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중국의 최근 퍼포먼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리잉잉 선수가 사실 주팅 선수가 있을 때도 저 선수 뭔가 크게 될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 대표팀의 변화도 큰 상황인데요. 주팅이나 장창리잉이 빠져 있지만 리잉잉이 에이스로 주포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감독 역시 도쿄올림픽 이후에 랑핑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차이민 감독이 다시 복귀를 했고요. 네. 뭐 리잉잉 선수가 2주차가 끝난 현재 대회 득점 3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팀 내 공헌도가 높고, 리잉잉 선수뿐만 아니라 그 리잉잉 선수를 도와주는 공시학류 선수도 제 몫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두 선수를 빼면 또 워낙 높이가 좋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미들블로커에서 유한신혜 선수 같은 경우는 2m 1cm 신장이 그렇게 높고요. 그렇죠. 유한신혜 선수랑 짝꿍으로 들어서고 있는 왕유한 선수의 존재감도 굉장히 커 보이고요. 이 선수도 190 중반대의 신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 195cm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 8경기 중에 5승을 챙기면서 대회 6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파이널 진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파이널 갈 것 같아요. 중국 그쵸. 지금 하는 거 보면. 네. 리잉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작년 VNL에서 1대3으로 패한 바 있는데요. 뭐 말 그대로 만리장성의 벽은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국의 탄탄한 조직력과 스피드가 살아난다면 그 벽도 허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일본과 중국 정도는 뭔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약간 어느 정도의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는 국가들이니까 조금 선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리잉 선수가 2000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무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네, 좀 질 때 지더라도 우리나라만의 경기를 보여주고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3주차 이렇게 프리뷰를 맞춰 볼 텐데 한 번씩 예측 한번 해볼까요? 3주차 예측의 시간. 저 근데 2주차 예측 저 맞췄더라고요. 맞아. 한 세트 따겠다. 맞아. 맞더라고요. 역시 이런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 봐요. 제가 챔피언 결정전도 제가 다 맞췄었거든요. 어, 항공 이기고 KB이 이기고 항공이 이긴다. 맞아, 이거 맞아. 맞췄어가지고. 그 먼저 한번 또 맞아요. 3주차 약간 피모치기 승률이 좋은데요. 저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은 태국을 상대로 한번 겨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태국이 워낙 좀 이제 좋아지고 있는 팀이지만은 코로나19의 후유증은 조금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태국을 상대로 한 2세트 따지 않을까. 한 풀세트는 가서 젖잘싸의 원묘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승점 1득, 승점 1점 획득, 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죠. 유종의 미. 이범희 기자님. 저는 그래도 사실 태국을 만나서 한국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아무리 태국이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더라도 리빌딩이 됐다 하더라도 한국이 좀 이기는 경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태국은 한국을 만나면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고요. 징크스. 그쵸 상대전. 그쵸. 그래서 태국을 상대로 1승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승 1점. 그럼 저는 한 세트. 저번에 자꾸만 2승 한다 이렇게 하니까 괜히 이게 좀 대표팀한테 부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막 끌어올려놨다가 못하면 또 포탄을 대표팀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한 세트? 태국전 한 세트 정도. 태국전 한 세트요. 한 세트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저희 4경기 프리뷰를 맞춰봤는데 자 이제 이번 3주차가 끝나면은 이제 모든 VNL의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결선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는 이제 7월 3일 날에 끝난다고 봐야 이제 거의 무방한 상태인 것 같은데, 자, 물론 대진도 쉽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들로 미루어 보아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마무리만큼은 유종의 미를 거둬서 그래도 졌지만 잘 싸우는 모습, 우리나라답게 해나가는 모습,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경기 이번에 리그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3주차 리뷰할 때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가 2주차 프리뷰 방송 때 그 경품 3분 추첨해가지고 김희진 선수 친필 사인 담기 포토카드 증정해 드린다고 했는데 요 아래에 자막으로 이제 당첨자분들 띄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댓글로도 말씀드릴 테니까 3분 이렇게 당첨되셨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프리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